미국 국립보건원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병행치료가 놀라운 시너지를 낸다는 겁니다. 이 연구의 계기가 된 건 한 간호사의 개인적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족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의학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중시하는 간호사의 눈으로 본 한의학의 체계성, 그리고 두 의학이 만났을 때 펼쳐지는 놀라운 가능성. 이제 스탠포드와 존스 홉킨스가 앞다퉈 한국의 연구진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일까요? 한 간호사가 우연히 열어젖힌 통합의학의 문.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제가 의학을 너무 좁게 보고 있었다는 걸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 검증된 약물, 체계적인 프로토콜. 이것들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한의원에서 저는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환자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운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질문 자체를 비웃었을 겁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제게 레이첼, 당신은 곧 동양의 전통 의술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즉시 신경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제 세상은 과학적 증거, 이중 맹검법, FDA 승인, 그리고 명확한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 손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모든 약물, 제가 시행하는 모든 처치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것들이죠. 인체의 신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신비는 해부학과 생리학, 미생물학과 양리학의 틀 안에서 이해되고 설명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이나 음양의 조화 같은 개념은 제게 그저 흥미로운 동양 철학이나 판타지 소설의 소재일 뿐 의학의 범주에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굳게,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 유일한 동생, 에밀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 저와 함께 자란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인이었던 에밀리는 5년 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가 그 나라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곳에서 만난 한국 남자, 현우와 결혼해 아예 서울에 눌러앉았죠.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른 그 낯선 땅에서 제 동생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누구보다 씩씩하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이제는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고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으며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며 애교를 부리는 한국 며느리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4년 만에 다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은 에밀리의 결혼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와 부모님은 그동안 에밀리가 보내온 사진과 영상 속의 신세계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철루와 고즈넉한 기와지붕이 공존하는 도시, 스크린에서만 보던 K-팝 아이돌이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 역동적인 나라. 제게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땅이었고 간호사로서의 제 직업적 본능은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을 품게 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은 6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부모님께는 꽤나 고된 여정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허리를 부여잡았고 엄마는 어깨가 뭉쳤다며 연신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이부프로펜과 근육 이완제를 꺼내드렸어요. 도착하자마자 약이라니 시작이 영 별로구나. 아빠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약을 받아먹는 손길은 재빨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신뢰하는 방식이었죠.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염증이 있으면 소염제를. 명확하고 간단한 공식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을 나서자 에밀리가 저희를 와락 껴안았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활기찬 에밀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긴 비행의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습니다. 에밀리의 남편 현우 씨도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았어요. 그는 서툰 영어로 오시느라 힘드셨죠.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며 부모님의 짐을 척척 받아 들었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은 서울의 한 아파트였어요. 미국 주택과는 다른 구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까지.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바닥 난방은 화상 위험은 없을까? 환기 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나? 직업병이 또 도졌죠.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에밀리 부부는 저희를 삼겹살이라는 것을 파는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테이블 중앙에 불판이 있고 손님들이 직접 생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간호사로서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죠. 교차 오염. 날고기를 만진 젓가락으로 다른 음식을. 화상 위험. 저 환기구는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 저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위생 상태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에밀리는 너무나 즐거워 보였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와 마늘, 그리고 이름도 다 외울 수 없는 수십 가지의 반찬들.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주저하던 아빠도 현우 씨가 싸주는 쌈을 한 입 맛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 이거 아주 물건이로구나.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저희는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북적이는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을 맛보고 한강 유람선을 타며 서울의 야경의 넋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의 컨디션이었죠. 낯선 환경과 빡빡한 일정, 그리고 시차는 두 분의 누적된 피로를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고질병이던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엄마는 만성적인 어깨 결림이 두통으로까지 번졌어요. 제가 가진 상비약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필요하면 MRI까지 검사해봐야죠.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자 옆에서 과일을 깎던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병원도 좋지만 그 전에 한의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한의원. 그게 뭔데요?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약도 짓고 그런 곳이에요. 아빠 허리랑 엄마 어깨에는 직방일 텐데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침, 뜸. 그 가느다란 바늘을 몸에 찌른다는 말인가요? 살 위에 불을 피운다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에밀리, 제정신이야? 지금 아빠 허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안 보여? 디스크일 수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일 수도 있어. 정확한 진단 없이 그런 이상한 시술을 받게 할 순 없어. 감염 위험은, 신경 손상 가능성은, 대체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제격한 반응에 에밀리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언니, 이상한 시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엄연한 의학이고 의사처럼 국가에서 면허를 받은 한의사들이 하는 전문적인 의료 행위예요. 동네 할머니가 민간요법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면허. 과학적 근거는? 그 침이라는 게 어떻게 통증을 줄여주는데.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가설은 들었지만 명확하게 입증된 기전은 없잖아. 그리고 한약은 그 안에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다른 약물이랑 상호작용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간 독성은? 신장 독성은?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의학 용어를 총동원해 반박했습니다. 마치 의학 콘퍼런스에서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처럼요. 제게 한의학은 증거 기반 의학의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미신과 주술의 영역이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간호사로서 저는 제 부모님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어요. 레이첼, 진정 좀 해.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저를 말렸습니다. 에밀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꾸나. 믿져야 본전 아니겠니? 본전이 아닐 수 있어요. 엄마. 잘못되면 어떡해요?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고요. 아빠까지 거들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내 동생 남편도 허리 아플 때 거기 가서 치료받고 금방 나았다잖니. 이영만리까지 와서 딸네 부부가 좋다는 걸 마다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구나.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미지의 치료에 호의적이었고 저 혼자만이 과학의 수호자처럼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었죠.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요. 가는 것까지는 막지 않을게요. 대신 저도 따라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예요. 소독은 제대로 하는지, 어떤 시술을 하는지 전부 다 확인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비위생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당장 부모님 모시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네버 아무것도 받지 않을 거예요. 제 선언에 에밀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것이 제 완고한 신념체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범죄 현장 감식을 나가는 수사관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에밀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우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희수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달린 평범해 보이는 상가 건물 3층이었어요. 제 상상 속의 한의원은 어둡고 키키한 냄새가 나며 벽에는 정체불명의 약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 상상과는 180도 달랐어요. 은은한 나무향과 옅은 약재 냄새가 섞인 기분 좋은 향기가 코를 감쌌습니다. 내부는 밝은 조명과 원목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마치 고급 스파나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죠. 대기실 소파에는 사람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깨끗했어요. 예상치 못한 풍경에 저의 1차 방어선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중요한 건 유료행위 그 자체야. 저는 속으로 되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리자 저희 가족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희는 원장실이라는 곳으로 안내되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흰 가운을 입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가 바로 한의사였죠.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박 원장입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허리 통증의 역사,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아픈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박 원장은 아빠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어요. 그러고는 제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빠의 손목을 잡고 한참 동안 맥을 짚었어요. 양쪽 손목을 번갈아 가며 손가락 3개로 지그시 누른 채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맥박으로 뭘 알 수 있다는 거지? 심박수랑 부정맥 여부 정도? 그걸로는 허리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맥을 다 짚고 나서는 혀를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혀를 내밀자 그는 작은 펠라이트로 혀의 색깔과 설태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어요. 다음은 복부를 눌러보는 복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명치부터 아랫배까지 여러 부위를 눌러보며 아빠의 반응을 살폈죠. 제가 학교에서 배운 복부 촉진과는 순서도, 부위도, 목적도 달라 보였습니다. 진찰이 끝나자 박 원장은 놀라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소화 기능도 약해져 있네요. 몸의 전체적인 순환이 잘 안 되고 특히 허리와 다리 쪽으로 가는 기혈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걸 신어유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허리가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기혈, 신어유통.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마치 점쟁이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소화가 안 된다는 건 현대인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저는 당장이라도 끼어들어. 그래서 해부학적인 원인이 뭔데요? 척추 4번, 5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한 겁니까? 아니면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이어서 엄마 차례였습니다. 엄마의 어깨 통증에 대해서도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진찰한 뒤 사모님은 어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화병과 기의 울체로 인해 어깨와 목으로 열이 쏠려서 근육이 굳어진 것입니다. 어깨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진단했어요. 화병, 분노의 병.
저는 그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 특유의 정신적 질환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어깨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인가요? 제 이성은 그의 진단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과학적이고 두루뭉술하게만 들렸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아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소? 내가 몇 년 전에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나서부터 허리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했는데 소화 안 되는 것도 맞고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원장님.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잘 표현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성격이거든요. 박 원장은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잔잔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치료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먼저 침 치료와 뜸 치료로 막힌 기혈을 뚫어 통증을 줄여드리고 추나 치료로 틀어진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좀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근본적인 에너지를 보충하고 순환을 돕는 한약을 며칠분 지어드릴게요. 추나 치료. 그건 또 뭐야?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일종의 카이로프랙틱 같은 건데 좀 더 부드럽고 전신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더. 저는 마지못해 치료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치료실은 여러 개의 베드가 커튼으로 나뉘어 있는 구조였어요. 각 베드마다 적외선 램프가 달려 있었고 공기는 여전히 쾌적했습니다. 간호사는 아빠와 엄마를 각각 다른 베드에 눕게 하고 환부를 드러내게 했어요. 저는 매의 눈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침이었어요. 박 원장은 손을 깨끗이 소독한 후 진공 포장된 일회용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포장지에는 멸균 처리되었다는 표시가 선명했죠. 오케이, 일단 위생은 합격.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는 아빠의 허리와 다리의 특정 지점들을 손으로 꾹꾹 눌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사를 놓을 때처럼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소독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톡, 톡, 톡 침은 순식간에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어이쿠 하는 짧은 소리를 냈지만 아파 보이지는 않았어요. 신기한 것은 그가 침을 놓는 부위가 단순히 통증 부위인 허리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허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발목, 종아리, 심지어 손등에도 침을 놓았죠. 저기네. 신경 분포랑 무슨 관련이 있지? 경락이라는 가상의 선을 따라 놓는 건가? 제 머릿속의 해부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치 선정이었어요.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픈 어깨뿐만 아니라 등과 팔, 손에도 여러 개의 침이 꽂혔죠. 이윽고 간호사가 뜸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쑥을 뭉쳐 만든 것처럼 보이는 작은 원기둥 모양의 뜸을 침의 손잡이 부분에 꽂고 불을 붙였어요. 타는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고 향긋한 쑥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열기가 침을 통해 몸속 깊숙이 전달되는 원리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몸에 수십 개의 침을 꽂고 뜸을 올린 채 적외선 램프 아래서 약 20분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다리를 못 움직이게 되거나 엄마가 쇼크 반응이라도 일으킬까 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어요. 심지어 아빠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나고 원장이 와서 침을 모두 제거했어요. 제거한 침은 즉시 노란색 유료 폐기물 통에 버려졌습니다. 모든 절차는 제가 일하는 병원의 프로토콜만큼이나 체계적이고 위생적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추나 치료. 박 원장은 아빠를 치료용 베드에 엎드리게 한 후 목부터 골반까지 척추 마디마디를 손으로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골반이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고 허리뼈 4번, 5번마디가 좀 좁아져 있네요. 이 부분을 부드럽게 열어주겠습니다. 그는 제 예상을 깨고 우두둑 소리가 나는 과격한 교정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아빠의 골반과 등을 지그시 누르거나 아빠의 다리를 잡고 특정 각도로 부드럽게 당겨주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어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정교하고 섬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악기를 조율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치료가 모두 끝난 후 부모님은 천천히 베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두 분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기분 탓으로 조금 나아졌다고 느끼는 플라시보 효과일까? 먼저 일어난 엄마가 어깨를 몇 번 돌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깨가 이렇게 가벼워진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돌덩이가 하나 빠져나간 것 같아. 그리고 아빠는 허리를 천천히 펴고 좌우로 움직여보더니 이내 허리를 숙여 바닥을 짚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평소에는 세수할 때도 허리를 숙이지 못해 쩔쩔매던 분이었죠. 아니, 이거 신기하네. 통증이 반 이상은 줄었어. 허리가 뻣뻣하던 게 풀리고 뭔가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아.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 한 알 먹지 않고 고작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침 몇 개와 손길 몇 번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던 두 사람이 저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인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에밀리와 현우 씨는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하는 표정으로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한약을 받아 나오는 길,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한의원을 나서는 아빠의 걸음걸이는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레이첼, 너도 내일 와서 한번 받아보렴. 목이랑 어깨가 항상 뭉쳐있잖니. 컴퓨터 작업 많이 해서. 엄마의 권유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두 분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이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이성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혹은 심리적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 플라시보일 것이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어요. 아주 만약에 제가 모르는, 제가 배우지 않은 또 다른 의학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제가 그토록 신봉하는 서양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을 저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한의원에서 보았던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어요. 맥을 짚던 한의사의 진지한 눈빛, 일회용 포장을 뜯던 손길, 피부 속으로 부드럽게 파고들던 침, 쑥뜸의 향기, 그리고 추나 치료를 하던 정교한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가 끝난 후 부모님의 그 환한 표정. 제 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조금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강렬한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저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날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제 몸을 저의 신념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 미지의 세계에 직접 맡겨보기로 한 것이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낯선 아파트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한쪽은 지난 10년간 제가 배우고 믿고 실행해온 모든 것, 즉 레이첼 앤더슨, 간호사라는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해부학 책과 양리학 교과서, 수없이 반복했던 정맥주사 술기와 응급상황 프로토콜,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 기반이라는 절대적인 원칙. 다른 한쪽 진영에는 고작 몇 시간 전에 목격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침 몇 개와 정체모를 손길 몇 번에 수년간 묵은 아버지의 통증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어깨가 가벼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 헤맸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였을 거야. 부모님은 애 동생과 사위가 추천한 곳이니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 그 믿음이 뇌에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일시적으로 통증을 잊게 한 거지.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어요. 추나 치료라는 것도 결국은 마사지나 물리치료의 일종일 뿐이야. 뭉친 근육을 풀어줬으니 당연히 시원했겠지. 특별할 것 없어.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레이첼. 아버지의 그 표정을 잊었어? 수십 년간 당신을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졌을 때의 그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어머니가 마치 날개라도 단 듯 어깨를 돌리던 그 가벼운 몸짓은 그건 단순한 기분 탓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어. 저는 제가 간호사로서 환자들에게서 수없이 봐왔던 진짜 통증과 가짜 통증,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표정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어제 부모님의 얼굴에서 제가 본 것은 명백히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풍경은 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어요. 평소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고역이었던 아버지가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편 채로. 어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주방에서 에밀리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프라이팬을 드는데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잘 잤니? 우리 잠꾸러기 딸. 아버지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젯밤에 정말 푹 잤다. 이렇게 허리 안 아프고 개운하게 일어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구나. 저도요. 어깨가 안 아프니까 두통도 싹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오믈렛이 담긴 접시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레이첼, 너도 오늘 꼭 가봐. 병원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환자들 돌보느라 온몸이 뭉쳐있을 거 아냐. 특히 그 목, 항상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와 있잖아. 저는 뜨끔했습니다.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 그것은 간호사라는 직업의 훈장이자 멍해였죠. 12시간 교대 근무 내내 긴장 상태로 서 있거나 환자를 옮기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차트를 작성하느라 컴퓨터 모니터에 고개를 받고 있는 일상의 반복. 제 목과 어깨는 항상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끔 마사지를 받는 것으로 버텨왔지만 통증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늘 제 몸 어딘가에 배경음악처럼 낮게 깔려있는 기본값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언니, 어제는 그냥 구경만 했지만 오늘은 환자가 되어서 직접 경험해봐요. 언니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거죠. 서브젝트 N, 1의 임상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동생의 그 말이 제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임상시험. 제가 직접 피험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제 몸의 반응만큼 확실한 데이터는 없겠죠. 플라시보인지 아닌지 제 몸이 가장 정직하게 말해줄 거예요. 저는 여전히 효의적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 즉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지적인 탐구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알았어요. 가볼게요. 제 대답에 온 가족이 박수라도 칠듯이 기뻐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어제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경희수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였죠. 다시 들어선 한의원의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약재 향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인체 경락도. 붉고 푸른 선들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그림은 여전히 제게는 비과학적인 상상화처럼 보였죠. 하지만 어제 한의사가 아버지의 발목과 손에 침을 놓던 모습이 겹쳐지면서 저 그림 속에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체계와 논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고 저는 혼자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어제와 같은 온화한 미소로 박 원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래, 한번 받아보기로 마음먹으셨군요. 네.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요. 저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벗고 환자복을 입은 기분이었어요. 어디 봅시다. 그는 저를 의자에 앉게 하고 어제 부모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어요. 그의 따뜻하고 마른 손가락 3개가 제 요골 동맥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제 몸에서 어떤 정보가 그의 손끝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느껴보려 애썼어요. 심박수는 분당 72회, 규칙적. 혈압은 정상일 거고. 이걸로 뭘 더 알 수 있다는 거지. 제 머릿속에 간호사 레이첼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제 맥에 집중하더니 반대쪽 손목으로 옮겨갔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마치 고도로 정밀한 감각 장비를 다루는 엔지니어처럼 보였죠. 맥진이 끝나고 그는 제 혀를 보았고
제 목과 어깨 주변을 꼼꼼하게 만져보았습니다. 간호사시죠? 그의 첫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가 미리 말해준 걸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맥과 몸의 상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교대 근무 때문에 식사와 수면이 불규칙하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고 담아두는 편이라 기가 많이 뭉쳐 있습니다. 특히 간의 기운이 뭉쳐서 열을 만들어내고 그 열이 어깨와 목으로 올라와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두통까지 유발하는 겁니다. 이걸 간기울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시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직업, 제 생활 패턴, 그리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았던 소화불량 증상까지. 그는 마치 제 몸의 사용 설명서를 속속들이 읽어낸 것 같았죠. 점쟁이처럼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정확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간기울결이라는 낯선 단어가 어제는 그저 미신처럼 들렸는데 오늘은 제 몸의 상태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진단명처럼 느껴졌어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다른 언어와 다른 체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실로 가시죠. 오늘은 뭉친 기를 풀어주는 침치료와 함께 틀어진 경추의 균형을 바로잡는 추나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를 따라 치료실로 향했어요. 어제 부모님이 누웠던 그 베드 위에 이제 제가 누웠습니다. 엎드린 채 얼굴을 동그란 구멍에 파묻자 익숙했던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편안한 나무향이 올라왔어요. 간호사가 제 어깨와 목 주변의 옷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곧이어 박 원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가느다란 침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힘 빼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세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득 찼죠. 신경을 잘못 찌르면 어떡하지? 감염되면, 혈관을 터뜨리면 수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왔던 저였지만 제 몸에 들어오는 바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포였습니다. 첫 번째 침이 제 오른쪽 어깨에 가장 단단하게 뭉친 곳, 의학적으로는 승모근 상부 지점이라고 부를 만한 곳에 들어왔어요. 톡 하는 느낌과 함께 저는 예상했던 날카로운 통증 대신 전혀 다른 종류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라기보다는 뻐근하고 묵직한 울림이었어요. 마치 작은 돌멩이를 잔잔한 호수에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침이 꽂힌 지점을 중심으로 뻐근한 감각이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박 원장은 제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목과 어깨, 등, 그리고 놀랍게도 제 손등과 발등에도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 발등의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 태충혈. 도대체 목이 아픈데 왜 손과 발에? 말도 안 돼. 제 이성이 마지막 저항을 했지만 제 몸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등에 침이 꽂히자 찌릿한 전기 같은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와 어깨까지 연결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침을 다 놓고 나자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15분 정도 이대로 계실 거예요. 몸의 긴장을 풀고 침이 만들어내는 감각의 흐름에 집중해보세요. 그가 나가고 치료실에는 잔잔한 명상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침이 박힌 채 꼼짝도 할 수 없는 제 신세가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서서히 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죠. 처음 몇 분간은 그저 낯선 뻐근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강이 봄 햇살에 서서히 녹아내리듯 철판처럼 단단했던 제 목과 어깨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육들이 스스로 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함. 침이 꽂힌 부위를 중심으로 기분 좋은 온기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램프의 외부적인 열기와는 차원이 다른 제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듯한 온기였죠. 그 온기는 혈관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깨에서 팔로, 등에서 다리로. 저는 저도 모르게 이게
에밀리가 말했던 기의 순환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5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동시에 찰나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완전히 이완되었고 평소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던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침을 모두 제거했을 때 저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추나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박 원장은 제 목을 부드럽게 잡고 좌우로 돌려보며 가동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왼쪽으로 잘 안 돌아가네요. 경추 3번과 4번 마디가 살짝 틀어져서 신경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만 교정해 드릴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몸에 힘을 쭉 빼세요. 그는 제 머리를 감싸 안고 아주 미세한 각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에 제 몸을 완전히 맡겼어요. 그가 내쉬는 숨에 맞춰 저도 숨을 내쉬는 순간 두둑, 제 목 깊은 곳에서 뼈와 뼈 사이에 묵은 관절이 풀리는 듯한 경쾌하면서도 분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짧은 탄성을 내뱉었죠. 그는 이어서 제 등과 허리, 골반까지 차례대로 교정해 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제 몸의 설계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필요한 곳을 정확히 찾아내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폭력적인 힘의 교정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섬세한 조율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그가 말했어요. 다 됐어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선 제 머리가 너무나도 가벼웠어요. 마치 몇 년 동안 무거운 헬멧을 쓰고 있다가 이제 막 벗어던진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았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도 찢어질 듯한 통증도 없었습니다. 마치 기름칠을 새로 한 기계처럼 제 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돌아갔죠. 시야가 더 넓어지고 세상의 색깔이 한 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깨. 항상 저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갑옷이, 그 돌덩이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깨를 으쓱해보고 팔을 들어 올려 돌려보았어요. 아무런 저항도,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팔과 어깨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어요. 서러워서도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의심하고 무시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부했던 세계로부터 받은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오는 전율과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환자의 통증을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모르핀을, 펜타닐을, 옥시코돈을 투여해요. 저희는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다이아제팜을 씁니다. 그 약물들은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몸을 속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이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시스템을 고쳐서 정상으로 되돌린 결과였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사라진 것이죠. 제 의학적 지식, 저의 이성, 저의 신념 체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문이 싹트고 있었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저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 그대로 멍하니 서서 박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건을 건네주며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몸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니 놀란 모양이군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간호사 레이첼 앤더슨은 죽고 새로운 탐구자 레이첼 앤더슨이 태어나고 있었어요. 이 미지의 의학, 제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이 경이로운 세계의 문이 이제 막 제 앞에서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나 기쁨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지적 충격이 물리적인 형태로 터져나온 일종의 액화된 경외감이었죠.
수십 년간 굳건히 쌓아 올린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자의 망연자실함. 그러나 그 폐허 너머로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지는 것을 발견한 자의 전율. 저는 그 두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제 앞에는 흰 가운을 입은 박 원장이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재촉하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봐요. 내가 맞았죠? 하는 식의 오만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신의 몸이 스스로 진실을 말해주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깊고 차분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의학적 현상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질문을 던졌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 질문은 단순히 제 목과 어깨의 통증이 사라진 것에 대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세계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맥을 짚는 것만으로 제 직업과 생활 습관을 알아맞힐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아픈 곳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손과 발에 침을 놓아 어깨를 이완시킬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단 몇 번의 부드러운 손길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던 제 경추의 정렬을 되찾고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었는가? 제 머릿속에 가득 찬 수백 개의 어떻게가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저를 다시 진료실 의자에 앉게 했어요.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마치 복잡한 이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첼 씨는 간호사시니까 인체를 매우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관점으로 보시는데 익숙하시겠죠. 개별 장기, 근육, 신경, 혈관, 모든 것을 분리해서 보고 문제가 생긴 부품을 찾아내어 수리하거나 약물로 기능을 조절하는 방식. 그것이 서양 의학의 위대한 강점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예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한의학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체를 봅니다. 우리는 인체를 분리된 부품의 집합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작은 우주로 봅니다. 숲을 볼 때 개별 나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의 생태계, 즉 토양, 물, 공기, 햇빛, 그리고 모든 생명체 간의 상호작용을 먼저 살피는 것과 같죠. 숲과 나무. 그 비유는 직관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레이첼 씨의 목과 어깨 통증은 나무에 생긴 병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그 아픈 나무, 즉 승모근이나 경추에 직접 약을 주사하거나 물리치료를 하죠.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왜 그 나무가 병들었는가를 묻습니다. 토양에 영양이 부족한가? 물의 흐름이 막혔나? 햇빛이 부족한가? 즉, 숲 전체의 시스템에 어떤 불균형이 생겨서 그 나무가 약해진 것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는 말을 이었어요. 아까 제가 간기울결이라고 진단했죠.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간이라는 시스템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은 해부학적인 장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기라는 생명 에너지를 온몸에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조절 장치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간의 기능이 뭉치면 기의 흐름이 막히고 열이 발생합니다. 그 불필요한 열과 막힌 에너지가 상승하여 가장 약한 부분인 목과 어깨에 정체되면서 근육을 굳게 만들고 통증을 유발한 것이죠. 즉, 목과 어깨는 결과일 뿐, 원인은 간의 기능 실조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했던 기, 열, 간과 같은 단어들이 그의 설명을 통해 하나의 논리적인 시스템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어깨에만 침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간의 기운을 풀어주는 핵심적인 통로인 발등의 태충혈과 온몸의 기운을 조절하는 손등의 합곡혈에 침을 놓아 숲의 근원적인 문제, 즉 막힌 물길을 터주는 작업을 먼저 한 겁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자 결과였던 목과 어깨의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추나치료는 그렇게 부드러워진 근육과 인대를 바탕으로 틀어진 뼈 구조, 즉 나무의 가지를 원래의 자리로 부드럽게 되돌려 놓은 마무리 작업이었고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마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정교한 의학 시스템이었습니다. 경락은 눈에 보이는 신경이나 혈관이 아닐지라도 몸의 기능적인 연결성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회로도였고, 침은 그 회로도의 특정 스위치를 켜고 끄는 도구였던 것이죠. 저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간호대학에서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박 원장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엄연히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 시스템이고, 한의사들은 서양 의학과 마찬가지로 6년의 대학 교육과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받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같은 기초의학도 모두 배우고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더해 수천 년간 축적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함께 배우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어제 제가 가졌던 비전문적인 민간요법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의학의 한쪽 날개만을 전부라고 믿고 다른 쪽 날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던 것이죠. 진료실을 나와 수납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눈이 붉게 충혈된 것을 본 그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언니, 예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아팠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아니, 에밀리. 너무 좋아서 그래요. 세상에. 저는 더 이상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은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수납 데스크의 간호사는 어제 부모님처럼 저에게도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담긴 파우치 여러 개를 건넸습니다. 바로 한약이었죠. 하루 2번, 식후에 데워서 드세요. 저는 잠시 그 검은 액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체 모를 독극물처럼 보였을 그것이 이제는 제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줄 기한 솔루션처럼 보였어요. 파우치 겉면에는 레이첼 앤더슨 님, 간기울결, 심신 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제 몸의 상태가 적힌 맞춤 처방. FDA 승인을 받은 수십만 개의 똑같은 알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의 아파트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약을 마셨어요. 파우치를 중탕으로 데우자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흙과 나무 뿌리가 뒤섞인 듯한 짙은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향기롭지는 않았어요. 맛은 더욱 그랬습니다. 첫 모금은 매우 썼고 온갖 맛이 복합적으로 느껴졌죠. 저는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이것이 제 몸을 위한 치료라는 것을 상기하며 끝까지 마셨습니다. 약을 다 마시자 이상하게도 속이 편안해지면서 온몸에 온기가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화학약품처럼 즉각적으로 머리를 맑게 하거나 통증을 없애주는 날카로운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듯 부드럽고 은근하게 제 몸의 바탕을 적셔주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저는 관광을 나서는 가족들을 배웅하고 홀로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한의학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답을 찾아야만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 평생의 무기이자 친구였던 과학적 데이터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검색어는 어설픈 한국어와 영어의 조합이었죠. 에큐펑처 메커니즘, 추나 세러피 클리니켈 트라이얼, 커리언 트러디셔널 메더선 에버던스, 경락 머리디언 패시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것뿐이지 세상은 이미 이 분야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NIH, 미국 국립보건원과 WHO, 세계보건기구가 특정 질환에 대한 침 치료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고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침이 신경계를 자극하여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 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통증을 조절한다는 연구는 이미 주류 학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더 흥미로운 것은 경락에 대한 최신 연구들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경락이 근막이라는 온몸의 근육과 장기를 감싸고 있는 결합조직의 연결망과 해부학적으로 일치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근막은 최근에 와서야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제2의 신경계라고도 불리는 조직입니다. 만약 경락이 바로 이 근막의 기능적 통로라면
침은 근막을 통해 전기생리학적 신호를 전달하여 원격 부위의 기능까지 조절하는 것일 수 있죠. 수천 년 전 동양인들이 현미경도 없이 오직 몸의 감각과 깊은 통찰만으로 이 복잡한 시스템을 발견해냈다는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논문과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것은 마치 제가 알고 있던 해부학 체계 행간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주석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지식의 세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었죠. 오후 늦게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아직도 컴퓨터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병나겠어요. 제가 재밌는 곳에 데려가 줄게요. 언니가 지금 딱 좋아할 만한 곳이에요. 에밀리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경동시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냄새의 파도에 휩싸였어요. 한약방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수천 배로 증폭된 듯한 흙과 풀과 뿌리와 나무 껍질과 마른 꽃잎의 냄새. 시장 전체가 거대한 약초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큰 약재 시장이에요. 제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가게들이 있었고 가게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약재들이 자루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런 생강, 붉은 구기자, 검은 약초뿌리, 하얀 버섯,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약재들이 각자의 독특한 향기를 뿜어내며 거대한 후각적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약재의 냄새를 맡아보고 색깔을 살피며 상인들과 흥정을 벌였습니다. 이곳은 제게 익숙한 규격화된 포장과 성분표가 붙어있는 약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원시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저희는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주인인 할아버지가 인삼을 정성껏 다듬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그에게 제가 마시고 있는 한약의 처방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꺼내 처방전을 들여다보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게 안쪽의 서랍들을 여러 약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갈색의 당귀, 누런 황기, 붉은 대추, 하얀 백작약. 제 한약의 재료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원장이 설명했던 간에 열을 내리고 기를 보충해주는 약재들이었죠. 저는 그 약재들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제게는 그저 검고 쓴 액체에 불과했던 한약이 이제는 대지의 기운을 품은 이 생생한 식물들의 조합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그 자체였죠. 이 약재들을 특정한 비율로 조합하여 다려내는 것, 그 안에는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 즉 데이터가 녹아 있었습니다. 단지 그 데이터가 이중 맹검법의 형태가 아닐 뿐이었죠. 시장을 걸어 나오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증거 기반 의학의 신봉자였던 레이첼 앤더슨은 이제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증거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의 범주가 훨씬 더 넓어졌음을 깨달았어요.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통해 검증된 경험적 데이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 몸이 직접 겪은 이 놀라운 변화야말로 그 무엇보다 확실한 1차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의 도시.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처럼 깊고 오래된 지혜의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죠. 저는 이제 겨우 그 강가에 발을 담갔을 뿐입니다. 내일은 저의 두 번째 한의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첫날은 의심과 경계심을 품은 감시자로, 둘째 날은 반신반의하는 피험자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그 문을 열게 될 거예요. 진리를 갈망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줄 스승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제 여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가 눈에 익었고 아침에 마시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대신 에밀리가 타주는 따뜻한 보리차에 더 손이 갔습니다. 제 몸은 낯선 도시의 리듬에 완벽하게 적응했지만 제 정신은 여전히 경이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한의원 문턱을 다시 넘는 제 발걸음은
성질을 순례하는 구도자의 그것과 같았죠. 저의 두 번째 치료일. 이번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우고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만이 가득했죠. 원장실에 들어서자 박 원장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편안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어젯밤은 푹 주무셨어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목이나 어깨 통증 없이 이렇게 깊이 잠든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시 제 맥을 짚었어요. 이번에 저는 그의 손길과 제 몸의 반응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목의 다른 지점들을 누를 때마다 맥의 세기와 깊이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죠. 오늘은 어제보다 맥이 훨씬 부드럽고 힘있게 뛰네요. 뭉쳐있던 기운이 풀리면서 순환이 원활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의학 콘퍼런스에서 저명한 석학을 만난 신입 연구원처럼요. 원장님, 맥을 짚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심박수나 리듬을 체크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는 제 질문이 반가웠다는 듯 손목에 해부학 그림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물론 심장의 박동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요골 동맥 부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장부의 상태를 살핍니다. 왼쪽 손목에서는 심장, 간, 신장의 기운을, 오른쪽 손목에서는 폐, 비장, 그리고 심포와 삼초라는 기능적 시스템의 상태를 읽어내죠. 맥의 깊이, 속도, 세기, 모양 등을 종합해서 각 장부의 에너지가 너무 과한지, 부족한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등을 판단하는 겁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임상 데이터가 만들어낸 정교한 진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포, 삼초. 또다시 낯선 단어가 등장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미신이 아니라 제가 아직 배우지 못한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과 같았어요. 제 몸을 설명하는 또 다른 차원의 언어였죠. 치료실에 누워 침을 맞을 때 저는 지난번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적극적으로 느끼려고 노력했어요. 박 원장이 어깨의 한 지점에 침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뻐근하면서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팔 쪽으로 희미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게 바로 듣기라고 하는 감각이에요. 침이 경락의 기운과 정확히 만났다는 신호죠. 이제 몸이 스스로 치유를 시작할 겁니다. 듣기.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아니었어요. 몸의 에너지 시스템과 소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뻐근한 울림에 집중했어요. 그러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제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연결선들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손등에 놓인 침이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발등에 놓인 침이 머리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기묘한 연쇄 반응. 이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새로운 생리학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저는 박 원장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 안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였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껏 배워온 서양 의학은 틀린 건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걸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첼 씨, 그것은 망치와 톱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필요하고 나무를 자르려면 톱이 필요하죠.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비유는 명쾌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환자에게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최고의 외과 의사가 집도하는 응급수술, 즉 서양의학의 망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원인 모를 만성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며 삶의 질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강력한 진통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딜레마였죠. 검사 수치상으로는 정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저희는 그들을 시민성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저 더 많은 약을 처방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한의학이라는 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체라는 집의 전체적인 균형을 살피고 구조적 뒤틀림을 바로잡으며 약해진 기반을 보강하는 정원사나 목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질병이라는 이름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전체를 봅니다.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체질, 생활습관, 감정 상태까지 모두 고려하여 근본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죠. 이것을 치미병, 즉 병이 발현되기 전에 미리 다스린다는 예방의학적 개념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치료한다, 질병이 아니라.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첫 마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환자를 데이터와 차트의 집합이 아닌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시스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기계적인 업무에 매몰되어 가고 있었죠. 박 원장과의 대화는 저의 초심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양 의학과 한의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두 개의 위대한 렌즈였죠. 여행의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치료와 작별 인사를 위해서였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허리를 짚지 않고도 오랫동안 걸을 수 있었고, 아침에 양말을 신는 간단한 동작에도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고질병이었던 편두통이 사라졌고, 어깨 결림도 현저히 줄어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두 분은 박 원장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완고한 효의론자였던 아버지는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처음엔 전혀 믿지 않았소. 닥터 박. 내 딸이 이상한 주술에 빠졌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몸이 증명하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구려. 당신은 의사일 뿐만 아니라 마법사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소.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 중 하나가 될 터였죠. 사진 속에서 저희 가족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레이첼 앤더슨은 이 여행을 오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경계심과 낯설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이 도시는 제게 인생의 전환점을 선물해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에밀리, 고마워. 나를 이 세계로 이끌어줘서. 언니야말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14시간의 비행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좌석의 불편함이나 건조한 공기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난 며칠간의 경험과 깨달음을 미친 듯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락과 근막의 연관성, 추나와 정고리약의 비교, 한약의 양리 기전과 개인 맞춤 처방의 미래, 통합의학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탐구 계획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죠. 이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파란색 간호사복을 입고 익숙한 병동의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삐 하는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료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췌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60대 남성 환자, 미스터 톰슨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생체 징후도 모두 안정적이었죠. 차트상으로는 그는 모범적인 회복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과 피로가 어려 있었어요. 그는 식욕이 없고 밤에 잠을 설치며 끊임없이 복부의 불편감과 전신 무력감을 호소했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그의 호소를 차트에 기록하고
필요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나 수면제를 투여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손목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맥을 짚는 신용이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인간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미스터 톰슨, 많이 힘드시죠? 수술은 잘 됐지만 몸이 큰 전쟁을 치렀으니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해요. 저는 그의 말을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라진 입맛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조심스럽게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손을 좀 주물러 드려도 될까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부드럽게 그의 손, 특히 합곡혈 주변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천천히 심호흡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 아랫배까지 채우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보라고요. 이것은 제가 한의원에서 배운 복식 호흡과 명상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였습니다. 몇 분 후 놀랍게도 톰슨 씨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 이상하네. 속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 간호사 양반, 손이 참 따뜻하구려. 그는 그날 저녁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수프를 반 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제 간호 기록에 상세히 적었어요. 환자, 불안 및 식욕부진 호소, 비약물적 중재로 이완 요법 시행 후 주관적 안정감 및 식욕 개선 보임.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제 간호 인생에 있어서는 거대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침을 놓을 수도, 한약을 처방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의 공인 간호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 수치만을 보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환자의 눈빛과 목소리, 그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읽으려 노력하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환자의 질병과 싸우는 동시에 그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되찾도록 돕는 정원사가 되고 싶어졌어요.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두꺼운 양리학 책과 함께 인터넷으로 주문한 한의학개론 영문판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통합의학 간호 과정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가야 할 길은 멀고 배워야 할 것은 산더미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제 인생을 바꾼 여행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의학의 미래를 보고 왔어요. 저의 한국 여행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이야기는 과학과 지혜가 만나고 동양과 서양이 손을 잡으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경이로운 통합의 길 위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 미국인 간호사의 개인적인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이첼 앤더슨이라는 한 개인의 경험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조용하지만 힘있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가져온 것은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 환자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운가? 라는 현대의학의 심장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과학적 검증이라는 망치와 인간에 대한 통찰이라는 톱을 함께 쥐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깨달음. 질병의 이름표 뒤에 가려진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의학의 출발점이자 기결점이라는 진리였습니다. 레이첼이 작성한 보고서, 그녀의 열정적인 증언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간호사의 생생한 경험담은 수많은 논문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지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탠포드와 존스 홉킨스의 연구진들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향하게 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길을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막의 생체전기 신호라는 가설을 세우고 개인 맞춤형 약물 대사의 관점에서 한약의 복합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그녀가 열어젖힌 통합의학의 문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의학의 미래를 향한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